안녕하세요. 날씨가 좋네요. 오늘은 안 춥고. 오늘 진도가 17페이지 하면 됩니까? 17페이지 보세요. 했어요? 임목 밑에 밑줄 돼 있어요? 야간반이구나. 그러면 29페이지 공인인규서 하면 되네, 그죠? 복습을 좀 할게요. 매번 읽어보시면 앞에 용어의 정의는 보시라 그랬죠. 용어의 정의 페이지를 보시면 6페이지 하단. 자, 공인중개사법에 쓰고 있는 여러 용어 중에서 법 2조에서 용어를 6개 정의를 해놨다. 용어 정의 공부하실 때는 각 개념을 정의 완성할 때 몇 개의 요소를 가지고 개념을 정해낸다. 이게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법에 쓰고 있는 용어 이미에 붙여버리면 틀리고 빼버리면 한 개로 빠지면 개념이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틀렸다. 뭐가 붙어서 틀렸는지 뭐가 빠져 틀렸는지 이걸 체크하는 게 용어의 정의인데 1호에 중개가 있나요? 중개는 민법에서 배우시면 민법에서는 매도 매수인 임대인 차인인 거래 당사자가 직접 만나서 계약을 직접 하겠죠. 요건 직접 거래겠죠. 이걸 어디서 배우신다고? 민법에서.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민법에서 배우시는 직접 계약을 배우시는 것이 아니고 중개의 가장 기본은 매도 매수인 간 임대임차인 간의 계약을 법률 행위를 뭐하는 것? 알선하는 것. 요게 중개 개념의 기본이면 공인중개사법에서 중개가 되려면 뭐에 대하여 어떤 계약을 알선하는 거 여기 꼭 채워져야 돼요.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에서 중개는 물건이 뭐에 대하여 중개 대상물 몇 가지? 5가지가 있죠. 토지, 건축물, 그 밖에 토지정착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어야 되고 당사자 간의 어떤 계약을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이 중개인데 중개 개념 요소에서 빠지면 안 되는 것이 5가지에 대하여 민법에서 배우시는 저당권처럼 각종 권리, 기타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도 중개이다. 그 밖에 권리 포함되죠. 기운이 없어요. 갑자기 또. 중개대상물 이어야 되고 중개대상인 계약 안에는 그 밖에 권리, 득실, 변경의 행위도 포함되고 중개는 직접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중개는 계약을 행위를 알선하는 것. 그러면 여기서 중개대상물 5가지에 대한 그 밖의 권리는 따로 암기사항이 아니고 공부를 하시면 민법에서 배우시는 각종 권리는 중개대상이다. 저당권은 중개대상이다. 부동산 유치권, 법정지상권, 등기된 환매권 그런 민법에서 배우시고 중개는 계약을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을 알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을 민법에서 어떤 행위라 부르고 법률행위라 부르죠. 그럼 중개는 계약인 법률행위를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법률행위인 계약이 성립, 체결되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중개는 법률행위가 아니고 사실행위이다. 중개는 계약을 알선하는 것이면 중개행위에는 매도 매수인이 개업공영에서 갑 가게 와서 의뢰하면 개업공영에서 갑은 단독으로 쌍방으로부터 의뢰받고 계약을 알선하죠. 이것도 중개이고 개업공영사 갑 가게 매도인이 와서 맡기고 매수인은 다른 부동산 을에게 맡기면 개업공영사 2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계약을 알선하는 것도 중개이다. 중개행위는 쌍방 의뢰받은 경우뿐만 아니고 각각 일방 당사자의 의뢰에 의한 경우도 중개에 포함이 된다. 중개 개념 요소에는 대상물이 있고 거래 당사자인 손님이 있고 알선만 하면 중개이다는 말은 보수가 필요해요. 중개 보수를 바꾸란 말은 뭐의 요소이고 중개업의 요소지. 중개 요소는 필요 없다. 그 말은 무상이어도 중개이다. 대상물이고 의뢰인 거래 당사자이고 알선만 했다면 중개다. 그 말은 계속 반복이 필요합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이런 말은 업의 요소이지. 그 말은 1회만 하여도 중개이다이다. 이다. 이런 중개에 비해서 3호의 중개업은 몇 가지 요소가 필요해요? 3가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뭐로?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중개업은 세 가지가 처음에 업이다 할 때 이때 다른 사람이 의뢰했다는 말은 부동산에 들어온 손님 이름이 뭐예요? 중개해달라고 들어온 손님, 중개 의뢰인, 매도 매수, 임대 임차 중개 의뢰인이 소장에게 중개해달라고 의뢰하면 소장은 뭐 해주겠다고? 중개해드리겠다라고 승낙하게 되면 업이 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의뢰인과 개업 공용에서 간 어떤 계약? 중개 계약. 그래서 민법에서 배우지 않는 이런 계약이 공용에서법 내용이고, 중개해드리겠다라고 계약했기 때문에 중개했죠. 중개한 대가로서 일정한 보수를 받아야죠. 보수를 받는다는 말은 영리 영업성이 있다 없다? 있고, 업을 한다거나 영리 영업성인 보수를 받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업이죠.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을 하는 거, 이렇게도 업이고, 달리 표현하면 중개업은 중개 계약에 의하여 영업성을 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중개하는 것을 말한다 해도 같은 말인 거 이해하셔야 돼. 됐어요? 보수를 받지 않고 같은 말, 영업성이 없이 같은 말, 거래 당사자들과 보수 지급에 대하여 약속하거나 요구한 행위는 받았나요? 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속 반복성이 없다 같은 말, 우연한 기회에 단 1회한 것은 업이 다니다? 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최근 출제 경영은 업을 법대로 쓰면 세 가지를 갖춰야 되는데 중개는 보수가 필요 없죠? 중개는 계속 반복이 필요 없죠? 근데 업이 되려면 반드시 보수를 받아야 되고 영업을 반복 계속적으로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중개업은 세 가지를 갖춰도 업이고, 중개하고 비교해서 몇 가지만 갖춰도 두 가지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을 해도 업에 해당한다. 세 가지를 갖추거나 두 가지 갖추면 업이다는 말은 무등록이어도 업이다. 등록을 하지 않아도 세 가지 갖추거나 두 가지 갖추면 업에 해당하고, 컨설팅 사업체가 컨설팅 사업에 부수하여 이루어져도 세 가지 갖추거나 두 가지 갖추면 업이 되고, 금전 소비 대체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져도 세 가지 갖추거나 두 가지 갖추면 업에 해당한다. 무등록 중개업은 맞지만 단속에는 걸린다. 단속에 걸린다 말은 위법해서 처벌을 받는다. 그래서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공인중개사법상 등록 무등록은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이 유효이다 무효이다 따지는 유효 요건이 아니고,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하고 있으면 위법해서 처벌하고, 등록한 자가 중개업하면 처벌하지 않겠다. 적법 위법을 따지는 적법 요건이지 등록 무등록 가지고 계약이 유효인가 무효인가 따지는 것이 아니다. 중개업을 적법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개업 공용회사만. 비교해서 공인중개사하고 개업 공용회사는 같은 개념이 아니죠. 그러면 공인중개사하고 개업 공인중개사를 구분해서 쓰고 있는데, 공인중개사라 하면 해서 끝에 개업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하면 맞아요? 틀렸고, 공인중개사하고 개업 공인중개사 다른 개념인데, 개업 공인중개사라 하면 시작했는데 뒤에 공인중개사를 붙이면 안 된다. 같은 개념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는 어떤 법? 이 법, 공인중개사법인 이 법에 의한 자격을 취득한 자가 공인중개사이죠. 말을 더 붙이면 안 되고, 개업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한 자이죠. 개념적인 간단한데 말을 붙이면 안 되는 거 이해하시고, 현재 공인중개사법 안에서 중개업을 하고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 종별은 몇 사람?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종별은 세 사람이고, 공인중개사법이 아니고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이름이 뭐예요? 특수법인. 대표 선수가 농업협동조합법상 지역농협이 있죠. 이렇게.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 종별 세 사람은 크게 나누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있고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가 있죠.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두 사람이 있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있고 부칙 개업공인중개사가 있죠. 부칙 개업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를 맞지만 무자격자이다. 이전에 자격시험 제도가 있기 전부터 중개업을 해왔던 자에 대해서 기득권을 인정해서 지금까지 중개업을 하고 있는 소장이 부칙개업공인중개사.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를 말을 쓰는데 앞에 무자격자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무자격자니까 같은 말 공인중개사가 아닌 개업공인중개사 하겠 누구? 부칙.
이렇게 구분할 줄 아셔야 돼.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는 하면 몇 사람 말하고? 세 사람. 법인이 아닌 사람 하면 몇 사람? 두 사람.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하면 이때는 특수법인. 대표 선수가 농협이 있다. 부칙은 그래서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인데 무자격자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에서 다른 부동산보다는 다른 소장보다는 차등을 받는다. 업무 범위에 제한을 받는다는 것은 다음 주에 배우시고,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특수법인은 중개업이 주된 사업이 아니고 부수적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모든 규정, 모든 요건을 다 갖춘다. 갖추지 않아서 적용되지 않은 것이 특칙이 뭐인가 이걸 묻는 게 특수법인. 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하다가 실장님이 필요하면 가게 실장님 들 수 있다. 실장님은 두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을 고용인이라 부르고 소속 공인중개사하고 중개보조원이 있죠. 이 두 사람은 개업 공인중개사 가게에 있는 실장님이기 때문에 소속되어서 개업 공인중개사 업무를 보조하죠. 그럼 두 가지. 소속 공인중개사라 하면 소속된 누구이고 공인중개사이죠. 법인이면 사원 임원 중에서 공인중개사인 자도 소속에 포함이 되고 공인중개사로서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 설명할 수 있다. 거래 계약서 작성이나 확인 설명서 작성처럼 중개 업무 수행할 수 있다 없다.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보조하죠. 실장님 중에서 중개 보조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죠. 부동산 일하는 사람 중에서 무자격자가 두 사람이에요. 무자격자인 개업 공인중개사까지 부르면 부칙을 말하고 그냥 무자격자는 누구? 중개보조원이죠. 무자격자는 하면 보조원은, 무자격자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하면 부칙, 개업 공인중개사는. 무자격자이기 때문에 확인 설명이나 거래 계약서 확인 설명처럼 중개 업무 수행할 수가 없고 개업 공인중개사하고 누구나 다 공통으로 할 수 있는 현장 안내, 일반 서무처럼 단순한 업무를 보조한다. 그죠? 이렇게 개념 정의는 꼭 하셔야 돼. 매년 시험 나오니까요. 그 다음에 중개대상물은 중개대상물이 공인중개사법에서 의미가 중요한 것이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하고 있는 5가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당사자 간 계약을 알선하는 것을 뭐라 한다? 중개다 라고 한다면 중개대상물이 아니면 아무리 알선행위를 하여도 뭐가 아니다? 중개행위가 아니다. 상가 권리금 거래 알선, 대토권 매매 알선. 그 5가지 인가 아닌가 가장 중요하다. 중개대상물 5가지 인가 아닌가에서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는 것은 몇 개인가? 중개대상에는 그 밖에 권리도 있죠. 중개대상 권리는 몇 개인가? 박스의 문제는 중개가 가능해야 되겠죠. 그럼 몇 가지에 해당하고? 5가지 물건에 해당되어야 중개대상물. 5가지 물건에 대한 권리가 중개대상 권리. 거래 당사자 간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 계약을 알선하는 것이 중개이면 5가지는 당사자 간 계약을 하려면 누구 소유? 개인 소유, 사적 소유가 가능할 것. 그럼 중개는 계약을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을 알선하는 것이면 뭐가 가능해야지? 거래 계약이 가능해야 중개 대상이고 그 거래 계약은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처럼 유상으로 대가적인 채무가 있는 쌍무 계약이 되어야 중개 대상이다.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있다. 중개 대상 권리이다 할 때는 5가지이고 누구 소유? 개인 소유이고 뭐가 가능하고 거래 계약이 그 거래 계약은 유상상무 계약. 5가지 종류가 아니면 중개 대상물이 될 수가 없다. 업재단 5가지 있나요? 항만운송사업재단, 항공기, 선박, 상가 권리금 될 수 없죠. 개인 소유가 아닌 국가 소유는 될 수가 없다. 국유재산, 미채그린 광물, 무주부동산, 사건에 소멸된 포락지 안면 있나요? 거래 계약이 가능해야 한다. 이거 안 했어요? 복습이에요 지금. 21페이지 넘겨보세요. 21페이지. 밑줄 돼 있어요? 뭐가 한 것 같죠 그러면? 21페이지. 중개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넘겨보세요. 뭐 밑줄 돼 있어요? 그래요. 밑줄이 돼 있는 것 같다. 그죠? 그럼 했어요. 거래 계약이 가능하지 않다. 계약이 가능하지 않으면 알선할 수가 없죠. 상속이나 경매는 중개 대상이 아니고 계약은 계약인데 이웃상상무 계약이 아닌 정의는 중개 대상이 될 수가 없다. 그럼 줄이면 5가지 인가 가장 중요하고 이웃상상무 계약이 대표적인 게 매매죠. 5가지고 매매 가능하면 중개 대상이다. 뭐 5가지고 매매 가능하다면 등기부를 열람해 보니까 압류 등기, 가압류 등기, 가처분, 가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그 상가 건물이 신축인데 가보니까 유치권이 형성되고 있는 건물, 법정 지상권이 있는 토지 매매할 수 있다 없다. 각종 등기법에서 배우시는 각종 등기는 이런 등기가 이런 권리가 설정되어 있으니까 거래할 때 위험성이 큽니다라고 경고할 뿐이지 매매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중개할 수가 있고 5가지이고 매매 가능하다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보니까 개발 제한 구역 내,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접도 구역 내 하여도 어떤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다는 것을 공법에서 배우시죠. 네 땅이지만 행위 제한을 받는다. 개발 제한 구역 내에 있으면 마음대로 건축하지 마라. 행질 변경하지 마라. 행위 제한을 해서 이용 제한을 갈 뿐이지 매매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중개할 수 있다. 나아가서 미등기 건물, 무허가 건물도 매매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기까지 했죠. 그런 것 같은데요. 앞에 건축물은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있는 건축물은 알고 계셔야 돼. 건축물은 중개 대상물이다라고 할 때 항상 몇 가지이고 5가지에 해당되고 뭐가 가능하고 매매가 가능하면 중개 대상 맞죠? 그 매매 가능한 건축물, 중개 대상인 건축물 범위는 완성이 된 건물만 중개할 수 있다? 기둥이 있고 주벽이 있고 지붕만 얹어지면 완성 전에도 매매할 수 있으니까 건축물 범위에 포함이 되고 매매 가능한 중개 대상물인 건축물 범위에는 기존 건축물만 중개 대상물이다. 앞으로 장래에 건축이 될 가장 중요한 말이 특정의 건물이죠. 특정이 된 건물도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기에 해당하면서 뭘 말하고요? 아파트 분양권을 말하죠. 분양받은 특정 동호수가 있나요 없나요? 분양권의 표현은 가장 중요한 말이 특정 동호수 이런 말 나와야 돼. 특정 동호수 또는 특정 아파트에 대하여 분양권 표현은 분양계약이 체결되었다. 이게 뭐이고요? 특정 동호수, 특정 아파트가 공통이고 특정 동호수에 대하여 분양계약 체결 뭘 말하고? 분양권을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분양받은 특정 동호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꼭 나와야 돼. 특정 동호수, 특정 아파트에 대하여 분양계약이 체결되었다. 분양권, 건물. 특정 아파트에 대하여 분양받은 사람, 피분양자, 수분양자로 선정되었다. 이것도 뭐? 분양받은 사람이 누구요? 분양권 가진 사람이잖아요. 여기 나오고 뒤에 나올 말이 공통이 3마디가 나온다고. 특정 동호수, 특정 아파트에 대하여 분양계약 체결 분양권, 건축물. 특정 아파트에 대하여, 특정 동호수에 대하여 피분양자 또는 수분양자로 선정된 집이도 분양권. 그럼 분양권 가지고 있다가 아파트가 완성되면 잔금 지급하고 입주할 수 있네. 특정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도 뭐이고? 분양권. 분양권은 특정이 되었죠. 그런데 특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파트 앞으로 추첨길이 잡히면 신청을 하여 앞으로 당첨이 되면 아파트의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에 불과하다. 예정자 지위에 불과한 요게 뒤에 입주권이라고 붙여져 있는데 예정자 지위에 불과한 입주권 이건 중요한 말 아닙니다. 예정자 지위에 불과하다 하면 특정되었어요? 건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축물은 거의 모르니까 요 정도 하시면 돼. 복습은 요 정도 하죠. 네. 오늘 진도가 29페이지. 자, 29페이지 보시면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제도인데 뭐 시험에 나오면 한 문제인데 그 밑에 표 보니까 매년 나왔어요. 매년 나온 건 아니다. 매년 나온 건 아니에요. 나오면 법조문에서 함정을 파거나
또는 뒤에 판례가 한 두세 개 있는데 그 정도 물어요. 그러면 지금 배우실 단원이 뭐인가? 용어의 정의 여섯 가지 이걸 가지고 조금씩 풀어나가시면 돼. 공인중개사법에서 가장 핵심 용어를 3개 뽑아봐라 하면 중개업을 육성코자 하는 법이 공인중개사법이기 때문에 중개보다는 중개업이 중요하고, 중개업을 적법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 개업 공인중개사. 개업 공인중개사 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 누구? 소속. 그러면 지금 이제 총칙을 배우셨기 때문에 지금 배우실 단원이 공인중개사법의 주된 내용은 부동산 중개업이면 중개업은 요건이 3가지 갖추거나 2가지 갖추면 업이죠. 중개업을 적법하게 할 수 있다. 처벌받지 않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만? 개업 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다. 그럼 개업 공인중개사다라고 하려면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두고 뭐 한 자?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한 자가 돼야 되죠. 그러면 등록을 하려면 법에 정하고 있는 등록 기준을 갖춰야 되겠네. 등록을 하려면 등록 기준이 가장 기본적으로 누가 되어야 됩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자격을 취득한 공인중개사가 되어야 등록할 수 있다. 현재 개업 공인중개사 종별은 몇 사람요? 3사람이죠. 근데 부칙은 기득권을 인정받아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폐업해버리면 백수죠. 무자격자니까 현재 중개업을 하고 있는 종별, 개업 공인중개사 종별은 3사람인데 앞으로 등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몇 사람? 공인중개사하고 법인만. 그러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면 등록할 수 있는 기본 요건을 갖췄는데 등록하는 방법은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로 등록할 수도 있고 공인중개사가 법인 설립해서 법인으로 등록할 수가 있다. 그러면 법인이 되든지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 되든지 가장 기본적으로 뭐는 취득해야 한다? 자격을 취득해야 한대. 그러면 자격을 취득했다면 등록할 수 있는 기본 요건을 갖췄는데 좀 이따 보시겠지만 등록에 결격 사유가 있어요. 등록에 결격 사유다는 말은 등록할 자격이 있다 없다? 없으니까 등록하려면 어디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 자격 시험은 봤지만 실무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등록을 하려면 사전에 실무 교육도 받아와야 되고, 영업을 하려면 사무소에 있어야 되겠네.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것. 여기에 등록을 하기 위한 기본 요건이 누구이거나 누구일 것, 공인중개사이거나 법인이어야 되고, 어디에 해당하지 않아야 되고, 결격사유, 어떤 교육, 실무교육 뭐 확보하고 중개사무소 확보할 거. 이게 등록의 요건이야. 그러면 가장 먼저 봐야 될 것이 등록하기 위한 가장 선행적인 요건이 누구이어야 한다? 공인중개사이어야 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제도가 있죠. 묵차만 먼저 보겠습니다. 묵차 자격시험 제도가 39페이지까지이고 넘겨보세요. 42페이지의 제목이 뭐예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있죠. 등록은 요건을 갖춰야 등록이 되겠죠. 그래서 요건 중에서 거기 44페이지 양가로 1번 있죠. 누구일 것?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을 것. 2번 어떤 교육? 실무 교육. 3번 뭐 확보할 것? 중개사무소 확보하고 옆에 페이지 45페이지 하단에 동그라미 4번 어디에 해당하지 않을 것?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그게 기본 요건이고 등록제도가 쭉 있는데, 그러면 목차를 한번 바꿔서 할 게 뭔가 하니까 뒤에 등록제도를 배우시기 전에 먼저 뭘 배우셔야 되는가? (64페이지) 등록에 결격사유 있나요? 자격 시험을 봐서 자격을 취득하고 어디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그거부터 보고 앞에 등록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차를 좀 바꿔서 이해가 그렇게 하면 조금 더 쉬우니까. 자, 그 정도 목차를 그렇게 하겠다 이해를 하시고, 앞에 자격 시험 제도는 방금 전에 출제 경향을 보시니까 매년 나누는 정도는 아닌데 뒤에 판례 3가지를 위해서 보시면 되고, 이제 공인중개사 법 여기 과목의 성격을 좀 이해하실 게 법 조문만 나오는 것이 문제가 많아요. 12개에서 14개 이렇게 나와요. 법 조문만 묻는 게.
조문만 묻는 것은 조문 함정 체크를 어떻게 하는지 그걸 꼭 연습을 좀 하셔야 돼. 그러면 거기 29페이지 시험 시행 기간 있죠? 박스 밑에 원칙 있나요? 기운 내시고 월요병입니까? 월요병이에요. 월요병이고 또 뭐 수요일 되면 중간일에서 또 병 걸리고 또 금요일은 또 불금이어서 또 병이 별로 안 좋고 공부하실 날이 화요일하고 목요일밖에 없네 그러면. 자, 뭐 시험 공부하시면 내 사정을 누가 알아주는 거 아닙니다. 그죠? 집에서 뭐 상대방이 알아주는 것도 아니에요. 집에서 부부관계가 있으면 상대방이 내 사정을 알아주는 거 아니에요. 지가 해력해가 나왔는데 안 봐줘. 자, 원칙 땡땡 하시고 시도지사 적어보시고 시험 시행 기관 일단 연습을 어때 공부하실 때 큰 목차는 머리 담고 하시라 그랬죠. 뭐에 관한 내용을 공부하는 거 그걸 머리 담고 하시는 게 목차도 공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럼 지금 시험 시행 기관을 묻고 있으면 원칙은 땡땡 시도지사 적으셨어요? 이번에 예외 땡땡 국토부 장관을 공법 시간에 뭐라 불러요? 그냥 국토부 장관 그렇게 불러요? 줄여서 그냥 국장 합시다. 예외에서 국장, 국토교통부 장관을 국장 그렇게 적으시고 그 두 사람 원칙 시도지사 예외 국토부 장관을 기출문제 나중에 풀어보시면 아예 원칙을 국토부 장관 이렇게 틀리게 만든 지문이 있어요. 원칙은 시도지사 시행이고 예외가 국토부 장관. 그러면 절차상의 차이가 있는 것만 구분하시면 돼요. 원칙에서 첫째 줄이 있나요? 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자, 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자는 시도지사 이 줄 아시고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돼 있나요? 이때 시도지사는 뒤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를 줄여서 뭐라 한다? 시도지사가. 거기는 다른 절차 필요 없이 그냥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나와있죠? 2번 보시면 시험 수준의 균형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예외적으로 누가? 국토부 장관 밑줄 국토부 장관이 그 다음에 절차상으로 정책심의위원회 사전 의결 거쳐 그게 밑줄 2번 사전 동그라미 직접 문제를 출제하거나 시행할 수 있다. 뭐 시험에 뭐 나오는 거에 함정 체크란 말이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원칙은 시도지사이고 예외가 국토부 장관이면 이렇게 구분하시고 지금 국토부 장관이 시험 수준의 균형 유지를 위해서 직접 출제 시행할 수 있는데 이때는 지가 단독으로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정책심의위원회에 뭘 거쳐야 한다? 위원회의 사전 의결이 필요한 것은 누구? 국토부 장관이 예외적으로 시행할 때는 정책심의위원회 사전 의결이 필요하지. 위에 1번에 원칙 읽을 때 시도지사가 시행할 때는 정책심의위원회 사전 의결을 거쳐라 이런 말이 있어요. 위에 원칙에 시도지사 적으셨죠? 적으시면 옆에다가 위원회 의결 필요하다 필요 없다? 위원회 의결 X 이렇게. 시도지사가 시험을 시행하는 경우 정책심의위원회 사전 의결 거쳐야 한다 이런 말씀은 틀린다 그 말입니다. 됐어요?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사전 의결을 사후 의결해서 틀린 점은 이렇게 나와요. 사전 밑에 사후 X 한번 적어보시고 그래서 넘기시면 기출 지문 분석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출문제 지문 분석 위에 박스 있죠? 30페이지에 원칙은 누가 시행하고? 시도지사 나와야지 국토부 장관 이렇게 돌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있나요? 여기 이제 이전의 위원회 이름이 시험위원회였다가 이름이 정책심의위원회로 바뀌면서 법이 많이 추가된 거예요. 그래서 한 문제 나오기도 한다. 이게 요것만 정책심의위원회만 한 문제 묻기도 해요. 그 나중에 5주 6주째 가시면 공인중개사 협회할 때 또 운영위원회가 또 있어요. 그 나중에 요약집 나오면 비교해서 나올 건데 어쨌든 위원회라고 기관이 주어지면 뭐 때문에 두었는지 그 위원회는 어디 소속인지 그 다음에 필수적으로 둔다인가 둘 수 있는 임의경영 그거 체크하는 게 함정 체크예요. 그러면 밑에 박스 밑에 그 설치해서 공인중개사 시험 등 그래 하지 마시고 그럼 박스 위에 법조 몇 조요? 박스 안에 2조의 2대 있죠? 정책심의위원회에서 1항 보니까 뭐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 공인중개사의 업무 밑줄.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다음 각 호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어디에 국토교통부 괄호하시고 둔다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 괄호. 뭐 함정 체크야 국토교통부 자리에 밑에 시도 X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 둘 수 있다 자리에 밑에 둔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소속이 국토교통부이지 시도하면 안 되고 둘 수 있는 임의기구지 둔다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눈 뜨고 당하는 거예요. 눈 뜨고. 눈 뜨고 당하는 문제가 두 문제고 성격이 급해가지고 1번 못 봐서 틀리는 질문 2개고 성격이 급해가지고 5번까지 못 내려가서 2개 틀리고 그래서 85점이에요. 자 그렇게 돼 있고 밑에 맨 밑에 2번 구성 있나요? 구성 박스 밑에 맨 밑에 2번이요. 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 포함 제외 포함 동그라미 몇 명 이상 7명 이상 11명 이내. 종전에 시험위원회였을 당시에는 위원장 1인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였는데 정책심의위원회로 바뀌면서 조직이 확대 개편됐다 생각하시면 돼요. 7명 이상 11명 이내. 그것도 시험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포함입니다. 그 다음에 옆에 페이지 양가로 2번 31페이지 맨 위에 위원장은 밑줄. 위원장은 누가 되고 1차관이 중요해요. 이전처럼 국토부 장관이 되고 하면 안 돼요. 1차관이 되고 그 다음에 함정의 뒤에 위원은 밑줄. 위원은 누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국토부 장관 괄호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국토부 자리에 국토부 장관 자리에 위원장은 X. 위원장 X. 위원장은 1차관이고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은 위원장이 아니고 국토교통부 장관. 그렇게 이전에 나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밑에 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1번부터 쭉 나와 있죠. 8번까지. 그건 10월 달에 시험 보러 가시기 전에 한번 보고 가시면 돼. 시험에 출제되는 거 잘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의고사에서는 선생님이 냅니다. 이거 틀리라 해서 내는데 뭐 시험 출제 경향이 안 맞기 때문에 나중에 10월 달에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밑에 중간에 3번 심의사항 있나요? 밑줄 하시고 시험에 나오는 게 이런 거죠. 정책심의위원회는 공인중개사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둔 위원회이면 심의사항이 뭐인가? 최근에 단독 문제 나온 거예요. 그게 정책심의위원회 소관사항인가 아닌가? 몇 가지입니까? 4가지 되어 있죠. 1번 시험부터 밑줄. 시험 등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은 심의사항이다. 밑줄 하시고 2번 중개업 육성 밑줄. 심의사항이고 세 번째 중개보수 변경. 네 번째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 그 4가지가 심의사항이죠. 기출문제를 나중에 풀어보시면 공인중개사 협회 설립 인가에 관한 사항은 심의사항이 있어요 없어요? 나중에 5주 6주지 가시면 공인중개사 협회 설립 인가는 국토부 장관의 고유 권한이에요. 정책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이 아니에요. 그럼 기출문제 푼다 생각하시고 심의사항 인가 아닌가 옆에 X 한번 적어보세요. 협회의 설립 인가 X. 협회 설립 인가는 정책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이 아니대. 양가로 2번이 시험에 2번 나왔네요. 정책심의위원회 심의사항 몇 가지요? 4가지 중에서 뒤에 시험부터 밑줄. 시험 등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을 심의했다. 정했으면 뒤에 누구는 따라야 한다. 시도지사 괄호 따라야 한다. 방금 전에 보셨듯이 시험 시행 기관에서 원칙은 누구니까? 원칙이 시도지사니까 정책심의위원회 심의사항 4가지 중에서 시험에 관한 사항,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1개만 정했다면 누구로 하여금 시도지사는 따라야 구속하는 것이지, 시도지사 따라야 한다 할 때 앞에 시험 등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자리에 최근 시험에 중개 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정한 때 시도지사는 따라야 한다. 그러니까 위에 4가지 중에서 딱 1번 그거만 시도지사 구속하는 거예요. 중개보수 변경이나 중개업 육성이나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은 정했다면 시도지사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다. 뭘 구속하는가? 시험 등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만 시도지사는 따라야 한다. 그렇게.
위원의 임기는 둘째 줄 몇 년으로 하고 2년 밑줄. 위원이 사임하고 사직하고 나가면 새로 들어와야 되겠죠.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이 아니고 뭐 남은 기간. 새로 위촉된 위원은 2년 하면 안 되고 남은 기간. 넘겨보시면 개념을 반드시 구분하실 게 2번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제도 있죠. 이건 재판 제도인데 위원회에 따온 겁니다. 그러면 개념을 제척이 뭐인지 회피가 뭐인지 기피는 구분하셔야 되겠네. 안 해도 되겠어요? 해야 되겠죠. 보입니까 거기? 보이는 척 해야지. 여기 와봤는데 야 너. 자. 여기 낫겠네. 좀 더 가면 낫지만 그만할게. 저 보세요. 위원장 1인 포함하여 최소 몇 명이요? 7명 이상 11명 이내로 구성해야 되죠. 즉 현재 위원이 8명이다. 가능해요? 8명이 4가지 앙클이 주어지면 심의하러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8명 위원 중에서 갑위원이 있어요. 갑위원. 갑위원이 심의하러 가는 안건을 받아 들고 보니까 안건의 당사자가 본인이야. 내가 심의하게 되는 당사자가 본인이야. 안건 당사자 이름 보니까 와이프 이름이 들어가 있네. 사촌이 들어가 있어. 사촌. 친족이. 공정한 심의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내가 안건의 직접 당사자야. 배우자가 또는 엑스 와이프가 이전 와이프요. 전처가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야. 친족이 안건의 당사자야. 그래 마음이 흔들리겠네. 공정한 심의가 안 된다. 이해되나? 그러면 얘는 빠져야 되겠네. 니는 인적 물적 이해관계에 있으니까 심의의결에서 빠져라. 제척제도입니다. 심의의결에서 배제시키겠다. 이게 제척된다라고 해요. 갑위원이 안건을 받아 들고 보니까 내가 이 안건하고 인적 물적 관계 있는 사실을 안다. 네 이름 들어가 있고 와이프 이름 있고 옛날 와이프 이름도 있고 친족 이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지가 안다? 뭐 반응을 좀 보여봐요. 안다. 알면 지가 스스로 심의의결에서 지가 빠져야지. 알고 있으면 그걸 회피해야 한대. 위원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면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심의의결에서 스스로 회피해야 한대. 그러면 안건 당사자 입장에서 보니까 안건 당사자 두 사람이 있어요. A, B야. A, B요. A 입장에서 보니까 A 안건 당사자 입장에서 보니까 B가 A가 갑위원하고 친족이야. 와이프야. 그러면 내 입장에서 보면 인적 물적 관계는 이 사람이 들어가 버리면 나한테 불리할 수 있잖아요. 심의할 때 야 편들어 버리면 그러면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이 안건 당사자 A는 위원회에 찾아가서 갑위원이 인적 물적 관계 있는 사람이어서 나한테 공정한 심의가 안 될 수 있으니까 빼달라고 할 수 있어야지. 그걸 기피 신청이라 해요. 자, 제척된다는 말은 위원 중에서 안건하고 이해관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배제시키겠다. 제척. 그러면 제척 사유에 걸려있는 본인은 스스로 심의의결에서 빠져야 한다. 회피해야 한다. 기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누가? 안건의 당사자가. 됐나요? 자, 동그라미 1번에 위원 2 밑줄. 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서 뭐? 제척된다 밑줄. 제척 사유가 몇 가지 있어요? 4가지. 그걸 남기하실 필요가 없고 지금 위원이 안건하고 인적 물적 관계 있는가 그것만 구분할 줄 아시면 돼. 그러면 기억 보니까 위원이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입니다. 빠져야지. 또는 뒤에 안건의 당사자하고 공동권리자, 공동의무자이면 이해관계 있네. 빠져야지. 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 뭐?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것도 인적관계 있네.
빠져야 되고, 네 번째 리얼 보니까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가 안건 당사자를 현재 대리하고 있는데 대리인이었던 것도 관계 있죠. 고원 기억 니언하고 리얼 부분은 인적 물적 이해관계 있다. 그 정도 감을 잡아 두시면 되고, 당연히 시험은 디귿이 나온 거예요.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또박또박 7가지 밑줄에 정언한 경우, 진술한 경우, 자문한 경우, 조사한 경우, 연구한 경우, 용역, 감정한 경우. 왜 그건 빠져야 되겠어요? 정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감정했다. 그 말은 그 안건에 대해서 속속들이 이해관계를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럼 어느 편을 들면 안 되니까, 공정한 심의 안 되니까 빠지라고. 정언한 경우, 진술, 자문, 조사 쪽 있죠. 그 중에서 실제 시험은 뒤에 연구, 용역, 감정한 경우에서 세 가지만 똑 떼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모의고사는 낱개로 쪼개면 몇 개요? 6개요? 한번 쉬어볼까요? 정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감정 7개잖아요. 정책심의원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정언한 경우 제척된다. 조사한 경우 제척된다. 그렇게 7개 지문을 만들어서 읽을 줄 아셔야 돼. 됐죠? 그 다음에 박스 저 밑에 2번 안건의 당사자 밑줄.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그러면 빼달라고 해야 되겠네. 위원회 찾아가서 기피 신청할 수 있다. 밑줄. 기피 신청은 누가 한다고요? 안건의 당사자가. 그럼 밑줄 둘째 줄 심의위원회는 의결로서 결정하겠죠. 기피 신청 대상이 되는 위원을 의결에 넣을까 말까는 의결로서 결정하고, 뒤에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이 되는 위원은 어디에 넣지 못한다.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기피 신청을 받아줄까 여부도 위원회 의결 사항이다. 그 정도 체크하시면 돼. 둘째 줄. 그 다음에 3번에 누구는 위원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면 제척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면 지가 알고 있으면 스스로 빠져야지. 스스로 뭐 해야 한다? 회피하여야 한다. 그런데 4번 누가? 국토부 장관이 위원회 회의를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니까 제척 사유에 해당되고 있는 위원이 스스로 회피하지 않고 있더라고. 모른 척하고 쓱 들어가 그냥 회의에. 그러면 괘씸해요? 괘씸하지 않아요? 국토부 장관은 회피하지 않으면 해촉할 수 있다. 해촉. 위원회에서 빼버리겠다고. 거기 국토부 자리에 누가 들어가면 안 되겠어요? 위원장은 하면 안 돼. 그 다음에 위원장의 직무도 시험에 나왔던 것이 2번은 시험 한번 나왔어요. 박스 밑에.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그러면 지가 미리 지명한 자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 그 시험 한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시험 이런 게 안 나오는데 낸다. 그 말은 시험 날만한 건 다 냈다는 거예요. 공법이 특히 더 심해. 수업 외적인 문제가 7개, 8개 나와버리잖아요. 중간중간에. 이게 난이도가 된 거예요. 15회 때 시험이 어려웠다 그러죠. 15회 때 시험이. 그때 이렇게 내진 않았어요. 시험에 나왔던 부분을 집중 내는데 출제위원들이 그걸 연구해가 사례형으로 문제를 막 내는 거야. 알고 있는 문제인데 사례형으로 풀어버리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난이도 높아질 거 아니야. 그게 좋은 문제지. 이거 뭐 요즘에는 출제위원들이 게으른지 몰라도 그 연구해서 문제 내는 게 아니고 수업을 각 출판사 나오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아예 안 다루는 부분을 내버려요. 그게 난이도가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특히 뭐 공법이 제일 심하고 우리가 보면 크게 법조문이 많이 없기 때문에 많이 심하지 않은데 이런 게 이제 의외의 문제 아니에요. 선생님들이 안 가르쳐요.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때 없을 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자가 대행합니다. 이거 시험 나오면 이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나온 다음에 이제 가르치는 거야. 소일권 이제 외양간 고쳤죠. 다시 소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체크하시라고. 그 다음에 33페이지 위에 양가로 2번하고 3번 체크하시고, 위원회 회의는 중간에 개의 그런 말이 있나요? 회의를 연다. 개의할 때 뭐에 얼마나 필요하고 끝에 의결이 있나요? 의결할 때 뭐에 얼마 필요한가? 그게 시험 나오는 거야. 나왔고 이미. 만약 8명의 위원이 있다. 제적위원이 8명이다. 그러면 개의한다. 그러면 회의를 열 때는 뭐에 얼마나 필요하고
회의를 열었으면 의결해야 되겠죠. 의결할 때는 뭐에 얼마나 필요한가 이걸 가로채기 문제야 이게. 개의할 때는 출석이요 제적위원이요. 당연히 회의 열 때는 제적 있는 위원회 반수요 과반수야. 이런 게 이제 시험이에요. 과반수하고 반수는 다른 거예요. 반수는 2분의 1 개념이고 과반수는 2분의 1 초과 개념이 다르다 그 말입니다. 그만 8명이 제적위원이다. 몇 명? 반수하면 4명만 나오면 되는데 과반수니까 몇 명? 5명 이상 나와야 5명 나오면 개의가 되죠. 5명 가지고 회의를 했어. 이제 의결하겠죠. 이제 의결한다 그 말은 손 들어보십시오 그 말 아니야? 손 들어보십시오. 의결할 때는 제적이요 출석이야. 나온 사람이 이상해. 여기는 출석 위원 반수가 아니고 과반수 찬성으로. 그럼 5명이 나오면 몇 명이나? 3명 이상 찬성하면 의결한다고. 기출문제는 의결 앞에 제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의할 때 제적이고 의결할 때는 출석. 이걸 구분하시라고. 반수가 아니고 뭐 과반수. 문제가 더럽다 이런 건. 한번 틀려보고 나중에 정신 차리다 하지 마시고. 객관식은 특히 중개사법은 같은 말을 계속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받지 않고 같은 말 영업성이 없다 같은 말 이걸 계속 익히셔야 돼. 말을 계속 변형시켜서 낸다고. 그 다음 밑에 3번 위원장 밑줄. 회의 소집하려면 위원들에게 통지를 해야 되겠네. 며칠 전까지? 개최 7일 전. 개최 7일 전. 나중에 암기가 개칠 그렇게 암기할 거예요. 개최 7일 전까지 통지합니다. 그 정도 하시면 돼. 정책심의위원회는 시험에 중간에 끼어 있는데 여기에 단독 문제 나오기도 하니까 함정 체크한 내용을 꼭 읽으시고 그 다음 밑에 다시 자격시험에서 응시 결격 있나요? 응시 결격이란 말은 쓰지 않고 응시 자격을 정지받는다. 응시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응시 결격 이퀄 같은 말 적어봐요. 응시 결격이다 말은 응시할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 응시 결격은 응시할 수 없으니까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자격을 취득할 수가 없다 말이네. 응시 결격이다 말은 자격 취득할 수 없다. 자격 취득 X 적으시고. 그럼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말 나왔으니까 누가 될 수 없다? 공인중개사 X. 거의 매년 나온다 보시면 돼. 지문이. 응시 결격이란 말은 응시할 수 없다는 말이니까 자격 취득할 수 없다. 자격을 취득할 수 없으니까 용어의 정의에서 배우신 것처럼 공인중개사 될 수 없다. 이전에는 응시 자격에 대한민국 국민인 자로서 20세 이상인 자만 이렇게 제한을 뒀다고. 그럼 연령 제한 풀고 국적 제한 풀었으니까 현재는 미성년자도 공부한다. 중3 때부터 공부시킨다고. 부모들이 고등학생도 있고 딴 학원 나가보니까. 그 다음에 국적 제한을 풀었으니까 외국인도 볼 수 있다 없다? 외국인도 시험에 합격할 수가 있나요 없나요? 그러면 등록할 때 외국인도 자격을 취득했다면 등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제한이 없는데 지금 응시 결격인 사람은 밑에 2사람 딱 있죠. 그 응시할 수 없는 사람 딱 2사람밖에 없어요. 오늘 공부하고 계시는데 여기 2개째 걸리면 공부해봐야 협방이에요. 여기 2개 걸리지 않아야 돼. 1번 자격 취소된 후 미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했다가 자격증 대여 등으로 자격이 취소돼서 자격 동그라미 자격이 취소되면 몇 년간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누가 될 수 없다?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밑에 시험 부정행위자 있죠? 시험에서 부정행위자 밑줄 몇 년? 5년. 둘째 줄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시험은 무효로 하고 언제부터 5년? 처분이 있은 날 과로 5년 밑줄. 시험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공인 중에서 될 수 없는 사람 2사람이죠. 이렇게 나왔어요. 기출문제. 개업 공인중개사가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공인중개사 될 수 없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등록 취소 처분 받은 경우 등록 취소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공인중개사 될 수 없다.
등록 취소하고 자격 취소는 완전히 다른 거야. 자격은 누구한테 취소하는 거야? 공인중개사한테. 등록은 누구한테 취소하는 거야? 기업공인중개사. 오늘 배우시겠지만 등록을 취소받게 되면 등록증 날라갔죠. 3년 동안 가게 문을 닫아야 돼. 그 말은 폐업하라고, 문 닫고 중개하지 마라. 간판 철거하고 부동산 일을 못하는 게 등록 취소야. 그럼 부칙이라 생각해봐요. 부칙. 개업 공인중개사가 등록 취소받죠. 야는 원래 자격증이 없잖아요. 등록증도 없어졌죠. 3년 동안 가게 문 닫고 부동산 일을 하지 말라고. 부동산 접었죠. 시험장에 살살 가요, 못 가요? 시험장에 못 가, 이 사람? 뭐 다리가 좀 불편해도 그러니까 등록 취소하고 자격 취소는 다르다는 거야. 등록 취소 받으면 오늘 배우시겠지만 3년 동안 부동산 일, 중개업에 종사만 못할 뿐이지 시험을 못 보는 것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부칙은 등록 취소 받으면 원래 자격증 없고 등록 취소 받았으니까 등록증 없어졌죠. 그럼 3년 동안 가게는 접었죠. 시험장 가요, 못 가요?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자격 취소하고 등록 취소는 구분할 줄 아셔야 돼. 착시 현상이에요. 그 두 사람만 못 봐요. 미성년자도 볼 수 있다 그러면 이때 넘기시고. 시험 시기 및 방법이 있나요? 시험 시기는 뭐 시험 지문에 2번 나왔기 때문에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 법조문 보실 때 시행한다 뒤에 다만이 있으면 예외가 있단 말이고 다만이 없으면 예외가 없다고 말이네. 다만 거기 붙어가지고 법조문 보실 때 다만이라 붙은 것은 꼭 공부하셔야 돼. 예외로 시험 시행 기관의 이상이 시험을 시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 그 다음 밑줄 어디 거쳐서 심의위원회 의결 거쳐 밑줄 당해연도 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 경연제로 갈 수도 있다. 불행한 사태죠. 8회 때 시험 전까지는 경연제를 봤어요. 그 이전에는 주택관리사 시험 지금 이제 올해까지가 매년 보고 내년부터 경연제야. 그 이전에는 8회 전까지는 공인중개사 시험하고 주택관리 시험하고 번갈아 보는 거예요. 이렇게 경연제를 보니까. 그 옛날에 학원에 중개사 학원에는 다 주택관리사 다 했어요. 공인중개사 하게 되면 뭐 먹고 살 거 아니야. 한번 보고 나면 2년 후에 오니까. 그래서 뭐 주택관리사면 올해까지 뭐 매년 보고 내년부터 이제 경연제를 보면 상대평가요. 상대평가 다 도니까 올해 시험 준비하는 사람이 좀 있는 모양이 돼. 상대평가에도 관계없어요. 중개사 정 따고 주택관리사 공부하면 쉬워요. 회계 원리가 들어가 있어 거기. 주택관리 시험에 회계 원리 상업폭이 있죠. 상업폭이 몰라요? 그 다음에 아파트 관리사무소 일하려면 각종 공구는 알아야 되네. 공구 시설 개론이 있어. 우리도 개론 있죠. 우리 거기는 공구를 어떻게 쓰는지 그걸 막 배운다고. 괜찮아요. 주택관리사 선생할 때 시설 개론 선생님들은 저기 동대문에 가면 그 억수로 큰 시장이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 공구를 다 한 개 사가지고 다 지가 해보고 이렇게 하거든. 그 두 과목 배우고는 민법도 있고 관계법규라고 공법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있죠. 거기에 주택관리 시험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시험 방법은 아시고 2번 밑에 하단에 시험의 일부 면제 있나요? 시험의 일부 면제는 다 아신다고. 1, 2차 보셨는데 2차 안 되시고 1차 되셨다. 그러면 1차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 시험에 하나여 1차 면제한다. 그죠? 1차 면제한다. 뒤에 다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요 조문이 시험 나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 시간 가시면 변호사법에 의한 변호사가 지금 법률사무인 소송사무 처리하고 있죠. 변호사가 자격 취득함이 없이 등록함이 없이 중개업을 할 수 있겠는가. 거기에 시험 두 번 나왔다고. 지금 면제조항에 일부 면제조항에 예외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1차 합격한 자만 다음에 시험에 1차 면제 시킬게. 그게 끝이지. 변호사법에 의한 변호사는 그러지 않다. 그런 말이 없죠. 그럼 변호사가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뭘 취득하고 자격을 취득하고 뭐 해야? 개설 등록을 한 누가 되어야 한다. 예외가 없다. 그 정도 알고 계시면 되고. 시험 과목은 다 아시죠? 박스 보시고 옆에 페이지 박스 밑에 시험 출제 채점 있나요? 이것도 10월 달에 한번 보고 가시면 돼.
출제위원이 누가 될 수 있는가? 뭐 신뢰도를 저하시킨 출제위원을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그건 시험이 안 나오니까 10월 달에 한번 보고 가시면 되고, 밑에 4번에 시험에 실을 수 있나요? 35페이지 하단에 시험 보려면 응시자가 볼 수 있도록 공고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표현만 둘째 줄 계략적인 사항 밑줄, 계략적인 사항은 언제까지? 매년 2월 28일까지 넘기시고, 그 지금 시험 일자 같은 것은 언제인지 아시죠? 10월달 넷째 주 토요일 아시잖아요. 그게 계략적인 사항이에요. 그럼 세부 확정 공고는 언제 하는가? 넘기시면 세부사항 공고에서 둘째 줄 시험 끝에 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뭐? 필요한 사항, 계략적인 사항하고 필요한 사항 가지고 구분하시면 돼. 시험 시행일 며칠 전? 90일 괄호. 이전에 60일이었다가 90일 바뀌었기 때문에 시험에 잘 나오진 않는데 모의고사에서 선생님들이 내요. 개정법이기 때문에. 60일이 아니고 며칠요? 90일. 조금 쉬었다가 응시원서 제출부터 다시 보죠.